부위원장님께서는 언론사 대표, 풀뿌리 사회적 기업가 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요. 20대 국회의원, 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오시면서 우리 사회 고령화 대응 및 불평등 해소,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인구 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서영수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30주년,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 특히 이제 시니어 주거 관련해서 오늘 포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큰 원군을 만난 기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연구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력 소개 나왔지만 제가 2004년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설립됐기 때문에 그 한 해 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제가 참여하면서부터 특히 인구 문제, 특히 고령화 문제에서 관심 많이 가졌고, 지난 국회에서도 제가 그 국토위에 있으면서도 특히 고령자 주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단 공부도 하고, 특히 일본 중심으로 해외 사례도 많이 좀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동떨어진 자리는 아니고 이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 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출생, 그다음 저출생의 어떤 정도, 고령화의 속도 자체가 되는데요. 그 인구학자들이 그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그 어스케이크, 지진 어스케이크에 대비해서 에이지 퀘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 자체는 정말 저출생 지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고령화를 고령화 쓰나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고령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저희들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쓰나미 상태, 그러니까 저출생 지진, 고령화 쓰나미,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인구 재난 상태에 와 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재난을 맡고 있죠. 근데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3년 정도 그 충격이 오고 그래 충격을 잘 대응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라면은, 저는 인구 재난은 30년 정도 우리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저출생이 극복되더라도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노동시장 진입하는 한 3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 고령화도 결국 이제 노후,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노후의 기간도 한 30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인구 재난 문제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 시간적인 전망을 최소한 30년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인구 재난을 대응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보면은 그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재난의 충격에 적응하는 노력이 서로 병행되다 보면 됩니다. 우리 인구 문제 같으면 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이고요. 충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적응하는 과정이 어떤 고령화 정책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이 저출생 문제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는 조금 그 정책이나 국민들의 과제 미리는 저는 일단 충격의 적응을 잘하면 오히려 그 충격을 완화해서 그 순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새로 바뀐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변화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잘 적응해내면은
현재 저출생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들도 거꾸로 보면 저절로 해결돼서 저출생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대책 못지않게 사실은 고령 사회 정책 자체가 훨씬 요긴하 다는 생각을 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7, 80년대 인구가 한 해 한 80만, 100만 태어날 때 현재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위 연령, 전체 우리 인구의 중간 나이가 한 20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해 태어난 인구가 20만, 30만. 지금 중위 연령이 뭐 금년에 한 44지 앞으로 보면 50세, 60세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 교육, 그다음 주거, 고용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한 해 80만, 100만 태어날 때 20대, 30대 중위 연령 때 만든 어떤 사회를 지금 현재 20만, 30만 태어나는 인구 규모,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령 구조 자체가 50대 중위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우리 전체의 인구 구조에 맞게 사회 경제 구조 자체를 제대로 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고, 그걸 통해서 저출생 문제도 일단 해결되는 그런 접근을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1960년부터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했죠. 농업에서부터는 한 4,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이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도시화도 되고 전체적인 직업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경영이나 어떤 국가의 운영 정책 자체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다 앉혀야 되는, 저는 앞으로 한 30년, 40년 동안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국가 이 자체에 대해서 전체 승패가 달린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책 대응은 국가, 특히 중앙정부만이 아니고 개인 단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기업,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히 저출생 대책하면서 모든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지나친 기대 이 자체 이제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극복이 바란다는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인구는 결국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게 큰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생아 수 문제도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출생 사망 통계를 낸 거는 1970년도부터입니다. 1970년. 그전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총인구는 이제 1960년. 70년대 같으면 그때 71년생들이 10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자체가. 그렇게 했던 것이 82년까지는 한 80만 명대로 쭉 유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1차 인구절벽이라는 자료가 나올 때 보면 82년하고 84년 불과 2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85만에서 67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 자체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갑자기 셋째 아이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2.07인 대체 출산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1차 인구절벽. 지금 60만, 70만 대 자체를 2000년까지도 멀쩡하게 유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 영역인데요. 하다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또 2년 사이 거짓말처럼 64만에서 49만, 딱 2년 사이에 15만이 줍니다. 그 사이에 1.3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부랴부랴 이제 2002년도 되니까 인구 문제가 큰일이라도 해서 그때 아까 했던 저희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정책이 국가의 아젠다로 나오고 저희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던 게 요 시점, 요 계기가 됐던 거죠. 금년도 저희들 수능 시험 전체 응시자 이제 두루정 자체가 금년 대학 입시생들이 2002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27만인데요. 그럼 지금 40% 좀 보면 1년에 한 10%씩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영향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이제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1년 동안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15%가 줄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추세나 영향은 이제 금년, 내년인데요. 만약에 지금 한 5년 전처럼 금년하고 내년 또 출생아 수가 그 전에 대비해서 10% 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금년에는 한 24만 5천, 내년에는 22만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44만 태어나던 것이 내년에 22년도에 보면 22만 뜨면 7년 사이에 절반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전시라든지 이런 특별히가 평시에 이런 사회,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이 자체가 한 7년 사이에 인구 절반으로 주는 이런 사회 자체는 정말 특이한 사례가 말하면 우리의 전체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정말 재난적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결국 고령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그대로 이제 고령화로 영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은 지금 태어난 출생 연도별로 전체 인구수입니다. 보면은 위에 있는 쪽 아까 우리가 55년생, 1955년생이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첫 베이비붐의 이제 맞이가 1955년생이고요. 그다음에 1974년생이 2차 베이비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55년생부터 지금 74년생까지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이 한 1,650만 명, 한 해에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작년에 우리 27만 명 태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태어난 인구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1, 2차 베이비붐 55년생부터 74년, 20년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금년부터는 노인 인구로 그대로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요 20년간에 태어난 요 1,650만 명, 이 전체 덩어리 자체가 전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우리 고령사회에 대한 아까 개인, 기업, 정부 자체가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650만 명이 55세부터 74세까지 현재 우리가 1차 주된 직장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한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한 7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55세부터 한 74세까지 55년생부터 74년생이 55세부터 74세까지 20년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분들이 이 사회의 짐이 되느냐 아니면 이 사회의 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품격이나 경쟁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자체는 저는 55년생부터 74년생 20년 잘 맞춰서 이분들 잘 준비를 하면은 그 이후의 고령화 문제에서 저는 많은 부분 해소되어 있을 것이다. 각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고용이든 주택이든 모두 마찬가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고령화 양상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2040년, 2060년인데 보통 2060년 얘기하면 뭐 아주 긴 얘기를 미리 하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2060년 같으면 금년에 태어나는 지금 애들이 40대, 딱 인생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어난 사람들이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회를 미리 보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보면은 74년생 같으면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 정도 80년 되니까 당연히 한 2060년도까지 염두에 두게 된 생각이 되면, 근데 첫째 지금 2020년에서 2040년까지의 20년간은 저는 고령화의 가속기다. 아까 말한 쓰나미가 이때는 막 그냥 덮쳐오는 시기입니다. 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가 2040년부터 2060년은 아까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층에 지장했던 초기 어떤 고령자에서 후기 고령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쓰나미 상태 그냥 물에 잠기는 어떤 심화기가 되는 거예요. 가속기 20년 동안에는 매년 고령자 인구가 45만이 늘어납니다. 아까 말한 85만 명이 한 해 노년조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한 3, 40만 돌아가시기 때문에 실제 누정되는 노년 인구 자체가 매년 45만, 900만 명. 지금 현재 한 800만 정도 된 노인이 한 1,800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여기 보면 아까 말한 지금 55년생부터 74년생들이 점유하는 그 사이 정확하게 생산 연령 인구는 한 900만 가까이 줄고요. 유소년의 추세 줄입니다.
근데 문제는 2040년부터 2060년 사이는 총인구가 그다음 2040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 해 한 40만 명씩 총인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60년 되면 지금보다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줄어 있습니다. 줄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년 인구로 다시 160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00만 정도 고령자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생산 연령의 유손이 빠지는 거죠. 그때 되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들 비율, 고령화율이 한 44%, 2040년 되면 한 34% 정도. 현재 작년 15.7 같으면 한 6명, 7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인데요. 20년 지나면은 이제 3분 중에 한 분이 노인, 그다음에 2060년 되면은 거의 10명 중에 지금 거의 한 40%까지 나는 거죠. 여기 때는 오히려 요 가속기 기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지만 요 가속기 기간 20년 정도를 제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심화기 자체도 만물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55년생부터 74년생들이 노인으로 들어갈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전체 적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제일 강구성이 되고요. 그렇지만 고령화 좀 아까 2040년하고 2060년 보면은 현재는 제일 위에 봅니다. 지금 85세 고령자 중에서 저희들은 저는 65세부터 74세를 초기 고령자, 그다음 75세부터 84세를 중기 고령자,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저는 이거 분리를 하는데요. 현재는 후기 고령자 85세 이상이 보면 한 77만 명밖에 안 돼, 100만 명이 안 되죠. 그다음 이것이 2040년 되면 230만, 2060년 되면 499만, 500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령자라는 것 자체를 전체 한 덩어리를 보면 결국 고령자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책 수요라든지 기업에 대한 수요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85세가 전체 오른쪽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한 9.5% 되던 것이 앞으로 한 26.5% 간다. 그러니까 전체 초기, 중기, 후기에 따르는 구성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정책 수요라는 이런 데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참고로 자꾸 우리 고령화하면 자꾸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저는 또 비교를 해봐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가 이제 15.7%에서 33.9% 가는데 우리는 지금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일본을 제가 보니까 일본은 15.7% 97년입니다. 근데 33.9% 되는 게 36년이기 때문에 일본은 요 구간을 지나가는데 39년이 걸렸습니다. 15.7%에서 33.3%. 우리는 일본이 39년 동안 가는 길을 우리는 20년 사이에 가야 됩니다. 훨씬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다. 경사도가 우리 2배 정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고령화 되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보다 속도가 보폭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 좀 덜한데요. 우리는 일본이 39년 갈 길을 20년 만에 지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2045년 되면 우리가 일본의 고령화 넘었습니다. 고령화율은 일본이 최종적으로 한 38%에서 머무는데요. 우리는 현재 46%까지 올라가야 되습니다. 전체 인구의 46%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통계에서 나온 장래 인구 추계 기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까 말한 평균 연령하고 중위 연령, 전체 인구를 나이 적어서 쭉 줄어서 가운데 있는 분 나이가 76년도는 제가 대학 갈 때인데 그때는 20세였습니다. 97년도 30세, 2014년 40세, 31년 되면 50세가 되고요. 56년 되면 60세입니다. 76년부터 계산하면 2050년까지 8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40년이 늙었습니다. 사람은 1년에 한 살 먹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년에 지금 한 살씩 늙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훨씬 중간이 더 빠릅니다. 현재는 보면은 한 34년에 지금 20년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한 1.7년에 우리나라가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가는 정말 저는 이게 회색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그 좀 들어가고 있는 이것도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우리가 전대미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조금 더 폭을 늘려서 우리가 1960년부터 아까 인구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2100년까지 그 2100년도 좀 까마득한 시대가 아닙니다. 2100년 같으면 금년에 태어난 아동들이 그때가 80 정도 같으면 지금 태어난 아동들 한 70%는 그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되면. 그러니까 2100년이라는 게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처럼 1960년도에 2500만이던 인구가 2100년 다시 2500만으로 돌아갑니다. 피크는 2028년. 문제는 이거는 통계청에서
2019년 작업할 때 장기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27 정도로 회복하는 걸 전제로 되는 지금 작년에 우리 0.84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혀요. 지금 현재 0.84 수준으로 만약 유지된다 그러면은 2100년 되면 아마 인구가 1500만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는 어떤 현재의 출산 낮은 것이 우리 좀 특이한 거다. 빨리 이걸 회복시켜서 저는 1.3 정도 갔을 때 이런 추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해 50만 명씩 늘어났던 것이 2040년에 보면 한 해 40만 명씩 줄어드는 전체 인구 추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전체 인구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유소년, 그다음 생산 인구, 노년 인구 자체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인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생산 연령층과 생산 연령층이 아닌 피부양 연령층의 그 부양비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양호합니다. 지금 부양비 가장 낮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노령부가 늘면서 실제 노년 부양비 자체가 생산 연령 100명이 지금 한 70년 되면은 102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지금 노년 부양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앞에 유소년 부양비는 지금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요즘처럼 만약에 그 자녀들 보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그때는 뭐 그저 그냥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60년, 70년대 부양비는 실질적인 부양비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부터 진짜 부양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죠. 지역별 고령화율인데요. 이를 보시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고령화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전국 평균하고 차이가 안 나면 앞으로는 지방의 고령화보다도 지금 대도시권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각한. 일본도 보면 사실은 이제 동경이라든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です. 우리나라도 이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보면 서울, 대구, 부산 이 도심에서의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그런 정도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55년생부터 74년생의 1,650만 명이 한 절반 정도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만 명 정도는 다시 지역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20년 동안 1년에 한 20만 명 정도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일터를 잡고 생활 공간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거 지금 현재 오늘 고민하는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시시하셔야 될 어떤 문제는 다시 이런 하방하는 그에 대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령 사회가 우리가 뭐 국가에서 하는 고령 사회는 아까 말한 생산 연령과 피부양 참가의 어떤 걸 가지고 그 생산층의 생산력을 올리고 그다음 소비력을 좀 억제하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생산 연구층을 그러니까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계신 분들의 인적 자원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소비성을 억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의 그 연령층별 고용률을 그대로 이제 앞으로 지속된도 보고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취업자 수 추계를 봤습니다. 전체 보면 이것이 비율을 보면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청색 부분이 핵심 노동층이죠. 30세, 49세 자체가 좀 줄고 위에 있는 부분 장년층이라든지 특히 고령층들이 지금 현재 취업자 구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도 우리가 보면 65세 이상들이 거의 한 40% 정도 취업 현장에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이런 사례가 일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층들인데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취업자 구성이 바뀔 것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문제인데요. 2018년 기준인데 지금 의료비 건강보험뿐만도 아니고 지금 장기요양보험하고 의료급여 기초생활과 같이 했을 경우에 전체로 보면은 1인당 한 180만 원 정도를 쓰는 175만 원, 한 5배 이상 쓰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했듯이 그 지금 정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나눴을 때는 후기 고령자 지금 이제 85세 이상은 지금 한 1,186만 원 1년에 한 분이 쓰시는 게 아까 65세 미만이 쓰는 113만 원 10배를 85세 이상 쓴다는 거죠. 아까 지금
전체 인구 구조 자체가 심화됐을 때가 8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는 77만 명이 앞으로 500만 명이 늘어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저는 국민연금보다도 일단 의료비 문제에 대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치 제도를 반드시 들어와서 적정, 현재 보면은 다그 이중, 그러니까 과잉 진료와 중복 진료 이런 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현재 의료비 고령자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85세 이상이 한 8.3%, 앞으로 보면 이게 한 40% 정도 이분들이 감당하고요. 65세 미만이 현재는 한 54%, 앞으로는 한 15%밖에 비율 정도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뭐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율을 계산할 때는 65세 이상 인구를 분자로 놓죠. 근데 이것을 그냥 태어난 시기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거꾸로 돌아가는 시점을 역산을 해보자. 그래서 기대 여명이 15년 남아 있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노년으로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노년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 수명 때까지는 노년을 보지 말자. 그러면 이제 기대 여명이 15년 남았을 시점을 노년으로 보고 지금 고령화율을 계산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46.5%까지 같은 것이 한 절반 수준 한 25.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건강 관리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그 부양비인데요. 현재 우리가 15세부터 64세를 생산 연령으로 보니까 지금 이런 앞으로가 전체가 노인 빨간 부분이 102, 그러니까 생산 연령 100명이 노인 102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15세부터 19세는 우리가 지금 전부 이제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업자가 한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부터 19% 빼고 20세부터 69세까지를 생산 연령했을 경우에 전체 우리 부양비를 계산하면 아까 102가 한 76 정도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이거 한 74세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4세까지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일단은 취업을 한다고 견적했을 경우에 부양비 자체는 48명, 아까 102명에서 절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전체적인 그 노년의 삶의 전체 방식 자체는 개인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 구조 자체는 최소한 70대 전반까지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떤 실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좀 여기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조금 자료를 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통계에서 인구 축에는 50년, 100년을 하는데요. 가구 축에는 딱 30년 합니다. 그러니까 2047년까지 가구 축에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15.7%인데 좀 밑에 보면은 고령자 가구가 현재는 총 가구 대비해서 22.8%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22.8%만 고령자 가구인데 2047년 앞으로 한 27년 지나면은 그것이 49.6%가 고령자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자인 가구입니다. 전체 우리 가구 2230만 가구 중에서 1106만 가구가 고령자 가구가 된다. 근데 그 고령자 가구 1106만 가구 중에서 405만 정도가 1인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405만이라는 거죠. 과연 이게 저희들이 그 고령자들이 주거 서비스나 주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거 서비스 질도 떨어뜨리고 주거비 높일 것이다.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집합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전체 일단 가구에 대한 부분 자체, 이것이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인구 정책도 30년이지만 주거 정책도 앞으로 30년 봐야 되기 때문에 2047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정책 고민해야 될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이제 이 전체 이제 주거 서비스 주거 정책 자체가 이제는 보건이나 지금 복지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다. 현재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도 결국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에이징 플레이스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복지 기능과 주거 정책, 우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기능 자체를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걸 융합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이듯이 전체적으로
전체 대한 아까 말한 고령층들의 다양성, 이질성 속에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전체적인 주거 모델들을 고민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시설과 이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실제 시설에 어떡할 수 없는 부분은 전체의 한 5%, 그다음에 한 15% 정도가 그 중간 영역, 한 80%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2천만 명이 고령자가 됐을 경우에 어디 보면 1,600만 정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가구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 300만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특히 결합을 해야 되고 결국 한 100만 명 정도는 사실 시설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이런 정도의 구획 자체 필요할 때는 일본도 먼저 고민을 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 적게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요 가운데 표시 있는 부분이 일본도 고민하다가 국토교통성하고 후생 노동성이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법을 공동으로 만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제 주거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된 거고요. 일본 참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 고령자 정책을 이제 고민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정책 차원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고령자 문제에 대한 할 때는 이 층들이 가장 핵심적 접근은 이것이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 이질적,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출발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필요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만 이 부분 완전히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층들하고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고민들이 의료 부분, 주거 부분에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할 텐데 조금 그 얘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사만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가가 무엇인가,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얘기 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데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그 학교에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만 열심히 마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주위에서 얻을 수 있고 그 직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 40시간 열심히 일을 하면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자기 노후가 준비되고 여기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겠느냐.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에이징 인 플레이스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러닝 인 플레이스, 워킹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스, 다잉 인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을 저는 현재의 지금 고령자들의 문제 자체를 도시가 온전하게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 전체 국토 공간 문제까지 감안하셔서 그런 고민도 좀 해줄 생각 좀 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변화와 고령 사회 대응, 기조 강연 서영수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노인들을 위한 주거 정책, 복지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